소리가 들리세요? 지금 저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음, 잘 들리세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조용조용 소리를 키우질 못해서, 네, 제가 오늘은 좀 조용조용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볼륨을 좀 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토요일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시죠? 네. 제가 원래 토요일 날은 안 씻어요. 내가 뭐 굳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또 말 걸까봐 안 씻는 건 아니었지만, 일부러 토요일에는 안 씻고 버팁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우리 딸이 아침 일찍 씻고 나가자는 겁니다. 엄마하고 데이트 가고 싶대요. 그냥 나가면 안 될까? 딸이 남 부끄럽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았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시켜서 일찌감치 씻고 나가자고 엄마를 꼬시라고 한 그분이 또 내가 머리 감을 때 머리를 감지 말았어야 했어. 딸이 뭐라고 그러든 모자를 눌러 쓰고 그냥 나갔어야 했어.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도저히 소리가 아침에 전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에 숯덩어리가 딱 걸려있는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뜨거운 숯덩어리가 목에 딱 걸려있는 느낌이야. 너무 뜨겁고 쓰라리고 소리는 안 나고 우리 딸한테 거의 이렇게 숨소리로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소리가 안 난다고 소리가 안 나서 오늘 방송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야. 자,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입으로 내쉬어봐. 그거를 100번만 해보라는 거야. 사실은 그게 옛날에 연대병원에서 내 목 치료할 때 그때 그 의사가 가르쳐준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 입으로만 내쉬면 그 몸속에서 이제 호흡을 할 때 이제 그 이산화탄소랑 같이 아주 미세한 그 습기가 나온대요. 입에서 나오는 습기. 근데 그 습기가 후두를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그 후두가 그 후두염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실 후두 결절이라는 게 후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음식을 삼키는 목구멍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후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여기는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서 소리를 낼 때 이렇게 하나로 벌어져야 돼. 하나로 벌어져야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이 성대결절. 이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야. 예, 이렇게 뭐라 하나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는 원래 하나만 구멍이 나야 되는데 구멍이 두 개인 경우, 예, 구멍이 두 개로 소리가 나면 허스키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도 방법이 없고 그냥 이거는 한 6개월을, 예, 6개월 동안을 그 성대결절, 내가 후두결절을 잘못한 거 성대결절. 6개월 동안을 말을 하지 말아라. 그게 내가 3월 달에 받은 진단이었어요. 2009년 3월에. 그래가지고 2009년 3월 말부터 원래 한 6개월을 쉴 예정으로 휴식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4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시계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글로 막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해 댔고 그래서 이제 4월 그 총선이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5월 3일에 5월 3일경 했던 것 같아.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난다. 하여튼 5월 초야. 그때 그냥 1시간만 방송을 하려고 1시간만 방송을 하려고 내 방송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스티커를
900개를 쏘는 거야. 그때 스티커가 처음 생긴 달이었어. 2009년 5월 달이 스티커라는 제도가 처음 생긴 달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스티커를 쏘면서 일주일 동안 이거를 뭐 이렇게 해보래. 그래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만 이제 내 방송이 일주일 동안 메인에 노출이 되는 거야.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이라 그래갖고 방송 리스트 맨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딱 1시간만 방송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1시간만 방송하고 방송을 접을 생각이었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매일 메인에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만 내가 방송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송을 하고 접으려고 그랬는데 이 못돼 처먹은 인간이 또 쏜 거야. 이 못돼 처먹은 인간이 그 일주일이 끝나갈 때쯤 됐는데 또 스티커를 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일주일을 방송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2주일 동안 방송을 하게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두 번을 스티커를 900개를 쏘는 바람에 내가 이제 그 일주일짜리 방송을 두 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내가 목을 위해서는 방송을 하면 안 됐었어.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결정을 내렸지. 목을 잃어도 좋다. 나의 영혼이 내가 이제 목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그 가회를 했어요. 2009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던 뭐 그런 수준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실제로 생활비는 가회를 해가지고 애들 사탐 강사로 사탐을 가회해갖고 그걸로 생활비를 벌 때였거든. 그게 내가 목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 목을 버리고 내가 방송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제 목을 포기하고 뭐 굶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방송을 하면서 영원히 이 지경이 된 거야. 근데 옛날에는 옛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2008년에 문용식 사장이 잡혀간 다음에 제가 그 12시간 연속 생방송을 몇 주를 했어. 그때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 상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목 상한 걸 2008년이었으니까 2009년 3월 달에 연대병원을 갔더니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제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고 내가 이제 그 방송을 5, 6, 7 그래서 8월 달까지 이제 5, 6, 7월까지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말에 내가 이제 예정대로 방송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곧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8월 중순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때 내가 7월 말에 7월 달까지만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곧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다고 알려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을 계속 하게 된 거였죠. 김근태 의원님 돌아가시는 것도 내가 미리 알았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것도 내가 미리 알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너무 나빠.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체성 이야기를 마저 해야 된다고 하셔요. 지금 뭐 정체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막 그 정체성, 김종인의 정체성 문제가 막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나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랬구나. 또 뭔 사고를 쳤어요? 계속해서 이제 김종인의 정체성 문제를 시비를 거는 거야?
한겨레에서 인터뷰를 했어? 아, 한겨레에서? 아, 내가 오늘 뉴스를 전혀 안 듣고,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제가 이제 뉴스를 전혀 안 듣고 라디오도 안 듣고 오늘은 저기야, TV도 안 켰어. 그놈의 전기세 때문에 하도 구박을 받고 서러워갖고 내가, 어. 아, 그리고 솔직히 이제 남편이 그 말을 해갖고 내가 찔렸던 거야. 그 20만 원이면 어느 가난한 집 한 달 생활비다. 그걸 전기요금으로만 쓰는 게 옳으냐. 그래서 제가 이제 테레비 키기가 너무 이렇게 민망한, 뭐라 그러나,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비전을 안 켜고 오늘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일찌감치 어 얘가 일찌감치 씻고서는 나가 놀자고 꼬시면서 결국 어 우리 하나님께서 방송을 하라고 꼬신 머리를 감지 말았어야 돼. 예. 토요일에는 머리를 감지 말았어야 돼. 머리를 감으면 어쩔 수 없어. 낚이는 거야. 어. 김종인은 구시대 사령관 칭찬만 해야 되는데 어, 이거였구나. 음,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아까 그 아침에 내가 채팅할 때 아무도 이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이거 내가 아까 아침에 채팅 잠깐 할 때 아무도 이 얘기 안 했잖아. 제가 왜 우리 딸 점심 챙겨주고 아침 상황 잘 봐봐. 아무도 나한테 이게 10시 58분 기사예요? 진짜. 아, 나 미치겠어. 나 진짜 미치겠다고. 혹시 아침에 저랑 채팅하신 분 잘 기억해봐요. 우리가 아침에 채팅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우리 딸 점심 챙겨주고 대화가 좀 필요한 듯 하다 그랬잖아. 예. 혹시 그거 보셨어요? 우리 딸 아침을 좀 챙겨주고, 그리고 점심을 좀 챙겨주고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씻으러 들어가요. 그게 내 기억에 10시 반이었어. 10시 반에 내가 씻으러 들어가고, 그래, 내 11시 반에 나와서 딸을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11시 반에 아마 나오자마자 머리를 감지 말았어야 했어. 예. 머리를 감지 말았어야 됐어. 오늘날 2시에 생방송 할게요.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마 그 채팅 기억하시는 분 내가 10시 반쯤에 23분이에요. 내가 10시 반쯤에 우리 딸이 점심 먹자고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점심을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딸내미 점심 먹이고 오겠다 그러면서 갔다가 나와가지고 내가 갔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머리를 감지 말았어야 돼. 예.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2시에 생방송 할게요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머리 감는 도중에 일이 터진 거야. 어. 내가 머리 감고 있는 도중에 일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10시 23분에 첫 번째 기사가 올라왔다가 뭐 58분에 수정이 됐다면 그 내가 씻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 방송하라고 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났는데 오늘 아침까지 아무도 몰랐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10시 59분에 56분에 제목이 바뀌면서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어? 야, 아침에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 예. 아침에 이 얘기 아무도 안 했는데 여러분은 그럼 나 씻으러 들어간 다음에 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아셨어요? 이 기사가 나온지. 어. 이 기사 언제 알았어요?
오전에 안 분들도 계셨고 11시쯤에 아침 11시쯤에 떴다. 그래. 아.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음 지금 이 뉴스가 중요했나 보네. 예. 아니 근데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신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니 뭐 이래? 어쩌면 이렇게 아 나 진짜 어. 네. 오늘 쉬는 거였는데요. 원래 오늘 쉬기로 했는데 아이고 참. 긴급 생방이에요. 네. 긴급 생방. 근데 이게 단지 정청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게 단지 정청래만이 아니고 내가 씻고 나왔는데 씻고 나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대, 지금. 미국의 미시 USA가 확 뒤집어졌대요.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미시 USA 안에서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정청래가 또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집회가 있는 날이잖아. 예. 내가 이제 사실 오늘 집회 몰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고 좌우지간 오늘 집회가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미국 미시 USA가 난리가 났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오늘 3시부터 그 소위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 오늘 3시 집회가 정의당 쪽에서 집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들이 오늘이 이 정체성 논란의 오늘이 정체성 논란의 핵심이다. 네. 어.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했어야 됐나 봐. 내가 아까 그랬거든. 하나님 저 오늘 방송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있잖아요. 내가 이번 이제 그 3월 초야. 3월 1일에 필리버스터 중단한다고 쌩 난리가 났을 때 아니 29일 밤이었나? 29일 밤 3월 1일 날 고 시점이었어. 내가 이제 이 막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고 그러면서 더민 그 더민주 낙선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뉴스 얼굴 보고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절망이 된 거야. 아, 이번 판도 또 나가리구나. 예. 이번 판도 또 나가리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저 이제 잡혀가야 되겠다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 왜? 장기수가 될 준비를 했다고. 기억나요? 그때가 3월 초였지. 내가 다 포기하고 장기수가 될 준비를 했다. 그게 언제였지? 내가 다 포기하고 이 주섬주섬 챙기면서 이제 내가 장기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등짝을 치시면서 예, 내 등짝을 치시면서 네가 늘 너는 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진 거라고. 예. 그때 기억나죠? 아, 그게 3월 12일쯤이었나? 3월 12일이 시그널 마지막이에요? 5일이 마지막이야? 12일이 마지막이야? 5일이지, 5일. 그럼 3월 첫 주야. 3월 첫 주에 내가 이제 장기수가 될 준비를 했잖아. 이번 판도 나가리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필리버스터 중단했다고 쌩 난리가 나면서 더민주 낙선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아, 이 저기 뭐야. 어차피 이번 판도 또 나가리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장기수가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이제 신변 정리를 하고 있었어. 신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등짝을 후려치시면서 너는 언제나 그렇게 포기해 왔다고. 네가 매번 포기했기 때문에 진 거라고. 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마음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예, 마음을 고쳐 먹게 된단 말이야. 그게 3월 초야. 시그널 그 마지막 그 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짜 물어봤어. 하나님, 저 진짜 이번에 안 잡혀가요? 확실해요? 그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안 잡혀간다는 거야. 안 잡혀간대. 그 내가 그때까지 3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긴다는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내가 그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별로 신뢰가 안 가던 상황이었어. 우리 3월 초까지 그랬잖아. 그래서 아니 틀림없이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내가 잡혀갈 텐데 나 진짜 안 잡혀간다는 거야. 안 잡혀간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대. 너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아싸 그랬어. 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영원한 평안이라는 건 죽기 전에는 가질 수 없는 거야. 예. 너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영원한 평안은 죽기 전에는 얻을 수 없는 거잖아. 응. 그래서 내가 선거 끝날 쯤 죽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처음에 아싸 그랬다가 그럼 내가 선거 끝날 때쯤 죽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내가 누구를 생각했냐? 잔다르크를 생각했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잔다르크.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망다르크라 그랬어. 망다르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망관순이다. 예. 내가 그 유관순 같고 잔다르크 같다. 그러면서 막 저를 치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맞다. 나는 유관순 같고 잔다르크 같은 삶을 살라고 보내진 사람이 맞는데 여러분 그 결말을 아십니까? 기억나요? 예. 그 결말이 둘 다 사형당했다. 아주 처절하게 죽었다. 기억나시죠? 예. 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순신도 총 맞아 죽었어요. 그죠? 예. 이순신도 유관순도 잔다르크도 그 평안히 죽지 못한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이순신도 총 맞아 죽고 유관순은 사지가 찢겨 죽고 잔다르크는 불태워 죽었어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셔서 기독교인에게 영원한 평안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감옥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싸움에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시체 얘기했잖아요. 엊그저께 내가 꿈속에 사형대에 섰다. 교수형을 당하러 서서 그때 내가 아무 여한이 없더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나한테 아무런 여한이 없다. 예, 다만 딱 두 가지가 아쉬웠다. 남편에게 정말 정말 고마웠다는 얘기 못한 거. 그리고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거. 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우리 딸이 많이 놀랄 텐데 딸한테 내가 엄마가 죽어서도 너를 사랑한다. 예, 그 얘기를 못한 게 걸렸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마음이에요. 예.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고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어느 날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세상에서 어떤 미련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벌로 들으신 이야기. 난 지기 전에 죽을 거다. 들으셨죠? 난 지기 전에 죽을 거다. 기억나세요? 나는 이번에 절대 지지 않을 거다. 지기 전에 죽을 거다. 그래서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가 달리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그래서 나온 얘기야. 죽을 각오를 하라. 나는 지지 않을 거다. 나는 지기 전에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기 전에 죽는다는 얘기는 뭐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지지 않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저는 자연사 할 겁니다. 예. 저는 자연사 할 거예요. 사고사나 자살을 하지 않고 저는 자연사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각오로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나의 각오와 결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 이쯤 되면 망치 부인의 결의와 각오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근데요, 여러분,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굳이 이 땅에 오래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저는 이 땅에 굳이 내가 오래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죽으면 이 땅의 원수들에게 나는 천국 안 갈 거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안 갈 거다. 그리고 이 땅의 원수들의 잠자리에서, 이 땅의 원수들의 잠자리를 돌면서 그것들이 자려고 그러면 소리를 질러서 비명을 질러서 못 자게 하겠다. 예? 야,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계속 잠 못 자는 고문을 해서 피를 말려 죽이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진짜 그런 각오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딸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제가 우리 딸에 얽힌 이야기. 제가 우리 딸을 놔놓고 이 딸이 그때가 이제 시랜드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딸이 태어났어요. 이 땅에 우리 딸을 어떻게 키우나. 그래서 이제 딸이랑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봤자 무슨 꼴을 보겠나. 그래서 내가 이제 2달 동안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이제 그 난동을 피운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놈의 세상에 우리 딸을 어떻게 키우냐고. 맨날 한 2달을 이제 들볶아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갖고 소리를 버럭 지르신 거야. 내용이 뭐냐.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저 진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2달을 막 징징거리면서 이 딸을 어떻게 내가 키우냐.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 더럽고 위험한 세상에 우리 이 예쁜 애기를 어떻게 키우냐고. 나는 그냥 차라리 우리 딸이랑 죽어버리겠다고 막 맨날 이 두 달을 울었어. 산후 우울증이었나 봐. 2달 동안은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래서 막 그때 침대에서 울다 아기를 눕혀놓고 아기가 자고 있는데 아기 옆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러셨을 때 벌떡 일어났잖아. 그래갖고 밥을 한 대접을 먹고 그때부터 족발을 먹었을 거야. 그때까지 잘 먹지도 못했어. 내가 너무나 이 아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나.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계속 아기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처리가 잘못됐는지 하혈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아기를 못 낳게 됐어. 근데 좌우지간 몸이 안 좋은데 2달 동안 그 딸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울고불고 괴롭히다가 혼주경이 나갔고, 그날부터 이제 종발을 하루에 한 통씩 먹고 간식으로 피자 한 판 먹고 그랬더니만 72kg까지 또 살이 찌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예. 우리 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딸은 어쩌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는 좌우지간 지금 죽을 각오라고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죽을 각오라고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덤빌 때는 그쪽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될 거야. 응? 나한테 덤볐을 때는 너희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이 정체성 논란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김종인의 과거, 예, 김종인의 과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말 했다는 게 사실이냐? 그거 들으셨죠? 예. 김종인이 과거에 노동자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그 기사 보셨어요? 김종인이 얘기하기를 노동자는 노동자 문제에만 집중해야 되고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노조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발언을 했다고. 김종인더러 그 말을 한 게 사실이냐? 응. 그 말을 한 게 사실이냐고 그러면서 해명하라 막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도 그 글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김종인이 실수했구나? 어? 김종인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김종인이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선거와 무관하다? 아니에요. 선거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제까지요. 그 김종인의 말을 가지고 김종인이 굉장히 잘못된 노조관을 갖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노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정말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냐고 묻고 싶어요. 자, 김영삼과 기타 등등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때까지 노동조합은 빨갱이라 그랬잖아. 그죠? 박정희 전두환 때 노동조합은 간첩과 동일했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김종인은 노조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조가 집중해야 되는 건 노동 문제란 얘기야. 예. 지금 김종인의 주장은 노조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노동 문제다. 임금 인상 문제나 이런 데에 집중하라는 거야.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김종인의 말을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김종인이 노조를 없애라 그랬어? 아니야. 정치적인 문제에 노동조합이 떠들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은 노동 문제에 집중해라.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집중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왜 잘못됐냐고. 김종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왜 잘못된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노동조합은 어떻게 했을 때 힘을 갖게 되느냐 하면 많은 노동자가 가입했을 때 힘을 갖게 돼요. 지금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조합원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작업장에 노동조합 수를 어떻게 늘릴 거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응? 각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으로 얼마나 많이 조직화할 것이냐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50%만 돼도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50%에서 60%가 되면 그게 곧 진보 정치가 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몇 프로야? 10%가 안 될걸?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에 노조 가입률이 10%가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 지금 노동조합이 노동자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왜? 이 노동조합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정과 역사를 살펴봐야 돼. 김대중 누구지? 김영삼 때까지 이승만 때는 뭐 노동조합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고
그때 뭐 빨갱이라고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노동운동이 정확하게는 1970년에 전태일이 분신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예. 전태일이 분신을 해요. 박정희 때. 박정희 때 전태일이 분신을 하면서 1970년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을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이 만들었어. 그걸 박정희가 그대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미 근로기준법이 20년 동안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전혀 노동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러면서 분신을 하게 돼. 그걸 보고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특히 서울대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서울대 김근태를 비롯해서 대학생들이 그 전에는 이제 박정희의 군부 독재 비판하는 그런 데에 집중했던 65년도에 그 굴욕적인 한일 수교 반대했던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이 1970년에 전태일의 죽음을 보면서 깊이 반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천 지역에 노동운동판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인천이 노동운동의 메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가 마산 쪽으로 내려가요. 부산 마산.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에 있었던 지식인들이 인천이랑 부산 마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노동운동이란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이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사회주의자들이었어.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래서 그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 부산 마산 지역에 내려가서, 그게 권영길 PD야. 권영길더러 NL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웃기는데 권영길 PD였어요. 부산 마산 지역은 PD가 주도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노동운동이었고, 인천은 약간 달랐어. 왜냐하면 인천은 기독교 선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예.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은 약간 부산 마산하고 달랐는데, 부산 마산은 무신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도했고,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은 기독교 선교회가 중심이 돼서 거기서 노동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의 모습으로 모이고, 예. 그러니까 아마 도시산업선교회, 그죠? 들어봤죠? 도시산업선교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 수도권은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노동운동을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예. 여기까지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방송입니다. 예. 원래 오늘 재방송 할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긴급 생방송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서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판하고 부산 마산 지역이 달라요. 노동운동 단체들의 성향이 달라. 그 뿌리가 거기서 시작된 거야. 도시산업 선교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산 마산 지역의 PD,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준비했던 PD들이 준비했던 노동운동 조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이였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는 이제 시작이 됐고, 뭘 그만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동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래서 70년대에 노동단체가 이제 막 만들어져서 그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 그렇게 많이 형성이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노동조합 운동을 하면 그 당시에 잡아다가 고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대학생들이 그때 70년대에 많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갔어. 70년대 대학생들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서 위장 취업을 한 거야.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노조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막 형성하고, 그래서 야학,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시다라는 이름의 이제 그 보조 노동자, 공장에 이제 그 청소년 노동자들 밑에 10살짜리, 13살짜리 시다들이 있었어. 그런 애들이 이제 공부를 못하고 공장으로 오다 보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그들이 배움의 견습공, 시다발이라고 얘기했던 견습공, 그 시다가 일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견습공들로 올라와서 배움에 한이 맺힌 학생들이 많았어, 노동자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산업선교회가 그 선교라는 목적으로 애들을 불러 모아갖고 야학을 했어. 야학. 그래서 밤에 노동자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검정고시도 볼 수 있게 해주고, 바로 그 야학이 그 노동운동의 본부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야학에서 그 공부도 가르치고, 음, 그 야학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노동에 대한 기본도 가르치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노동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다지 크게 노조가 형성되지 않았어. 그러다가 이 소위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내 기억에는 김영삼 때였던 걸로 기억나. 그죠?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갑자기 급격하게 커진 게 김영삼 때. 예. 그 전에 전두환 때까지는 노동운동을 하면 전부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예, 전부 다 때려 죽였고 막 고문하고 그다음 위정 취업자라고 막 잡혀가고 그래서 간첩단 사건으로 막 엮였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는 그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노조운동도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막 그 노조로 가는 대학생 지식인들이 노동판으로 가다가 80년이 되면서 내용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 옛날에 내가 딱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건 진짜 나만 이렇게 봐. 어떤 운동권도 나처럼 정리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대학을 딱 갔더니 대학교에 이제 내가 89년도에 입학을 했어. 그랬더니만 이제 그 PT 선배들, 노동운동이 중심이 됐던 선배들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나라는 농민과 그 노동자가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두 개 파가 있었어. NLPD. 그래서 이제 그 PD 선배들은 우리나라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한마디로 자본가들이 그 정치 권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PD 선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NL 선배들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미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고, 그래서 미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성은 노동자와 농민이 섞여 있다. 그래서 반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발전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식민지 하청 경제인 반자본주의다. 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아마 제 선배들, 그때 사회운동했던 선배들은 아마 아실 텐데,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NL과 PD가 사회 구성체론이라 그래갖고 사회 성격 논쟁, 사회 구성체론 이래가지고 논쟁을 막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찾아내. 근데 우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그 논쟁을 하는 선배들, 그때 사상투쟁이 굉장히 심했어. 그때 사상투쟁이 엄청 심했던 시대였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게요. 예.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NL 선배들은 주로 호남하고 충청도 선배들인 거야. 충청 호남에서 자라난 선배들은 NL이야. 근데 부산 마산이나 수도권에서 자란 선배들은 PD더라고. 내 운동권 선배들 가만히 보니까 충청도하고 호남 출신들은 우리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부산 마산 지역이나 서울 수도권에서 성장한 선배들은 PD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랬냐면, 내가 이제 그 당시에 그 PD 선배들한테도 막 그 제안을 받고 내가 NL 선배들한테도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둘을 성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PD 호남이 많던데 그가 잘못하신 거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딱 비교해보니까 경희대는 그랬어. 경희대는. 그래서 내가 또 추적을 했잖아.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호남하고 충청은
공업지대가 많았다 없었다. 1980년대까지 없었어. 충청 호남은 공업지대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충청 호남에서 성장한 선배들은 농촌을 보고 자라난 거야. 어? 근데 부산 마산 지역에서 자란 선배들은 공장 앞에서 자란 거야. 노동자들 보고 자랐어. 부산, 울산, 마산 이런 데서 자란 선배들은 공장을 보고 자란 거야.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에서 자란 선배들은 농촌을 보고 자란 게 아니라 공장을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성장 배경에 따라서 지역으로 갈라지더라. 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게 자기가 잘하고, 이게 바로 계급론이에요. 계급론. 자기가 성장한 배경에서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야. 어떨 것 같아? 왜 그 NL 선배들, 우리 경희대 NL 선배들은 충청 호남 출신들이고, 그들이 왜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라고 얘기했느냐? 그리고 이 수도권하고 부산 마산 지역의 선배들은 아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라고 얘기했느냐? 왜냐하면 충청하고 호남 선배들은 그 농민들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을 보고 자랐고, 도시에서 자란 선배들은 이 공장 사장들이랑 술 먹고 다니는 국회의원을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사회 구성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죠. 저는 혼자서 어렸을 때, 내 1학년 때 그렇게 정리했어. 감히 아무한테도 말은 못하고 나 혼자 정리했던 내용인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NLPD 논쟁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건 그거였어. NL은 민족해방, NL은 민족해방 노선이고, PD는 민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그게 PD. 그 다음에 이제 NL은 민족해방.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저기도 있었어요. ND도 있고, 뭐 ND, CPC. 굉장히 학생운동에 논쟁이 많았어. 그런데 그 논쟁이 언제 정리가 되냐면 86년 건대항쟁 알죠?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노동운동이 우리나라에 노동운동밖에 없었대. 그러다가 80년이 되면서 소위 이제 호남 출신들이 대거 학생들이 된 거야. 대학생이 돼가지고 막 사회 문제를 고민해서 보니까, 야, 이게 농민들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80년대에 농민운동이 생겨요. 예. 80년대에 농민운동이 생겨. 그러니까 70년대는 우리 사회 운동권들이 전부 노동운동을 했고, 80년대가 되면서 그 학생운동 출신들 중에 농민운동이 생기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이 충청 호남의 농민운동도 카톨릭 농민의, 기독교 농민의, 그래서 그거 역시 종교적인 입장 중심의 농민운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선배들이 농촌운동으로 막 내려가던 그 선배들이 다 NL이야. 나는 PD 선배들이 농민운동하러 간 거 못 봤어. 원래 경희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NL 선배들이, 80년대 학교 다닌 NL 선배들이 농민운동을 하러 가.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에 농촌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번성을 해요. 나도 그래서 농촌 활동을 하면서 시골로 시집갈 꿈을 키운 거야. 그리고 이제 PD 선배들은 공장으로 가는 거야. PD 계열들은 공활로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농활하고 그 공활은 달라요. 농민운동은 뭐냐면 아예 농민이 되는 거야. 예, 아예 농민이 됐다니까. 80년대 우리 학교에서 학생운동했던 선배들 중에 농민이 된 사람들 있다니까. 학교 졸업 안 하고 그냥 농촌으로 내려가서 지금 농민들이랑 결혼해서 살아. 그리고 거기서 농민의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선배들 중에 공장으로 투신해갖고 그 노조 활동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민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내 친구도 농민이 된 거야. 그게 이제 농활하고 공활하고 달라. 농활, 공활은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공장에 가서 공장 생활 경험하는 게 농활, 공활이고, 그리고 이제 그 농민운동은 아예 농민이 되는 거.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되는 거야. 자기의 대학생의 기득권을 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그렇게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있었다. 그러다 이제 86년도에, 그때가 이제 어떤 상태냐면 80년대에 전두환이 대학을 자율화해요.
그래갖고 원래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 없었어.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게 인류대학. 그 다음에 뭐 후기대학으로 서강대, 한양대,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이제 여대로는 이대가 최고, 숙대가 후기로 최고. 이게 그 대학의 레벨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인류대학으로 구분이 되고, 그 밑에 뭐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를 삼국대라고 하면서 이류대학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경희대, 한양대가, 그러니까 경희대가 아마 하여튼 그 중간, 경희대, 외대가 뭐 이류대학에 들어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사실 경희대, 외대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 8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까지 별로 안 유명했다고. 근데 전두환이 대학을 자율화해가지고 대학이 확 늘어난 거야. 그래갖고 국립대학과 몇 개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말고는 대학이 없었어요. 근데 전두환이 대학을 자율화해가지고 전국에 대학이 막 생긴 거야.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생긴 대학들이 꽤 많아요. 뭐 요즘에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이 80년대 전두환 이후에 생겼어. 그리고 대학을 자율화하면서 대학생 숫자가 늘어난 거야. 정원이 늘어나는 거야. 정원들이 막 늘어나면서 대학생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학원 자유화 운동이 벌어져. 그래서 학생의 부활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던 선배들의 후배들, 그 다음에 광주 출신의 선배들이 그 서울에 와서 대학교를 경험하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광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냐, 이 선배들이 작심을 하고 NL이 되는 거야. 광주 출신 선배들이 NL의 시초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주가 처절하게 당했던 게, 그게 미국이 전두환을 찍어줬기 때문이다. 왜 호남을 잡는지도 이게 배경이야. 나 지금 말하면서 깨달았어. 왜 광주에서 NL이 생겼는가? 왜 광주 출신 선배들이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그렇게 펼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당시 광주가 철저히 짓밟힐 때, 그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어. 미국이 전두환 편을 들어줬고, 그래서 이 광주 출신 선배들이 그래서 미 대사관에 불지르기 운동을 한 거야. 미 대사관에 불지르는 운동을 했던 게 그게 광주 때문이야. 광주 출신 선배들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반미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민지 반자본주의 운동이 만들어진 거야. 나도 지금 얘기하면서 정리가 된 건데, 그래서 이 선배들이 반미 운동을 전개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반미 운동을 전개하던 이 광주 출신의 선배들, 그리고 노동운동을 오래 하면서 나름 이제 주로 일본어로 일본에서 들어온 원서들을 읽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했던 지식인들, 그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야. 그럼 생각해봐. 광주 사람들은 자기 도시가 짓밟히는 걸 본 사람들이야. 그 분노가 얼마나 끔찍했겠어. 근데 이 노동운동판에서 성장한 선배들은 노동운동하다 잡혀가는 사람들을 봤지만 도시가 짓밟힌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성각자라고 바라봤고,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존재감,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광주 출신 선배들하고 논쟁이 안 됐어.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 자기 가족이 그 어린 아이, 자기네들 눈앞에서 창자를 쏟으면서 죽는 걸 봤는데, 군인의 장검에 배가 찢어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성장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과 뭐 이 안기부나 이런 데로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가서 고문당하다 죽는 걸 본 사람들은 직접 죽음을 목격한 사람과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 출신 선배들이 너무나 압도적이었던, 그들의 그 살기를 못 이긴 거야. 그리고 이제 86년 건대항쟁이 뭐냐 하면, 다양한 학생운동 이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86년 건대에 모여갖고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을 해. 그래갖고 이제 모든 그 당시에 이제 뭐 민민투, 삼민투 뭐 이런 학생운동 대호들이 다 모여서 건대에서 논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학생운동가들이 거기 한 2,000명인가 모여, 수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막 논쟁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주민주 통일운동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자주. 그 다음에 독재를 무너뜨리는 민주. 그리고 계속해서 이 냉전체제로 모든 노동자와 농민을 학살하는 이 모든 일이 결국 분단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통일. 그래서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노선을 가지고 NL이 만들어지는 거야. 86년도에. 그래갖고 그 NL로 입장이 되고 만들어졌는데 아니다. 틀렸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ND, CPC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ND나 CPC는 정확하게 내가 그 선배들은 잘 몰라. 그다음에 CA도 있어. CA, ND, CPC 이렇게 소수.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NL과 그 다음에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CPC, ND, CA 뭐 이런 사람들이 남았대. 그러다 이 사람들이 87년 60항쟁을 거치고 나서 88년도에 합치는 거야. 그게 PD야. NL은 건대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NL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운동가 출신 도시 이 수도권하고 그 저기 부산 마산 출신 선배들이 자기네 논쟁을 자기네 그 논쟁을 정리해가지고 만든 게 PD였어. 근데 내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PD가 대다수가 그러니까 CA, CPC, ND가 다 모여갖고 PD가 다수가 됐는데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선배들이 몇 명 남아 있었어. 몇 명 남아가지고 각각 나한테 날 가르치겠다. 내가 진짜 되게 많은 정파로부터 그 선배들을 만났어요. 막 자기네들의 이론을 가지고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근데 이제 내가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PD 쪽이 너무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난 도시 출신이니까 내 동네에도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PD 선배들의 그 입장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내가 이제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됐어.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NL 선배들은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하기보다 감성적인 터치를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 조카가 혈우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조카가 혈우병인데 그 혈우병인 조카에게는 그 피에서 뽑은 혈액 응고제가 필요했어. 근데 그 혈액 응고제가 너무 비쌌어. 근데 그 혈액 응고제를 살 때 헌혈증이 있으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NL 선배들이 나를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내가 이제 그 저쪽 선배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NL 선배들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조카 얘기를 자기네들 공부할 때 나를 부르는 거야. 자기네 세미나에 나를 불러갖고 막 가르쳐. 그 다음에 내 조카를 위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갖고 헌혈을 하는 거야. 헌혈을 하는데 그때 걔네들이 전부 다 처음 헌혈한 애들이었어. 처음으로 헌혈하는 애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헌혈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아무리 PD 쪽의 논리가 정말 논리적이고 맞지만 이 그러니까는 생전 처음 헌혈을 하면서 나를 동지라고 생각해주는 이 친구들을 내가 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정리를 했어. 내가 이제 더 이상 PD 선배들의 세미나에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NL 선배들이 하는 세미나로 옮기기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양쪽 입장을 들어봐서 내가 이제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그 NL 선배들이 그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건 우리 사회에 안 맞다. 그래서 내가 학생운동을 벌이게 되지. 학생운동을 정리하게 된 게 그 NL 선배들이 나중에 좀 무리한 욕을 하는 거야. 그 NL 선배들 중에서 막 그 주체사상을 공부해야 된다. 막 그리고 그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서 그 인정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만뒀지. 그리고 그 선배들이 나중에 뉴라이트가 됐어. 나한테 주체사상을 강요했던 선배들이 뉴라이트가 됐어. 그래서 내가 몸으로 깨달은 거야.
그 극단주의는, 극단적 사고는, 극단적인 급진주의자들은 끝이 그렇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주체사상을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만하라고. 이 무슨 그럼 북한이 지금 잘 사냐고. 그러면서 내가 막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그 선배들이 뉴라이트가 됐어. 뉴라이트 명단에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역시 극과 극은 통해. 그 다음에 내가 학생운동을 결정적으로 포기했던 또 다른 이유가 뭐였냐면 한총련. 소위 그 NL이 학생회를 다 잡은 거야. 전국의 대학생들을 다 잡고 그 NL에서 띄운 게 한총련이야. 전대협에서 전대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한총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 한총련을 만들 때 한총련의 강령 규약이 나와. 그런데 이 강령 규약이 무슨 공산당 선언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이거는 학생운동이 망할 거다. 내가 그때 93년 3월 달에 그 한총련 강령을 보면서 틀림없이 학생운동이 3년 안에 망한다. 왜? 그 강령 규약 때문에. 이 강령 규약은 이게 한국 총학생회 연합이면 총학생회는 뭐야? 각 대학의 총학생회야. 총학생회는 뭐야? 각 대학의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조직이야. 그러면 각 대학의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조직은 운동 조직이 아니라 대중 조직이야. 그러면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대학생 총학생회고, 그러면 각 대학 총학생회들의 연합인 한국대학생 총연합회는 대중의 수준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간첩 조직 같은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생들을 대중화시킬 거냐, 대중적으로 설득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그때 학생운동 3년 안에 망한다고 그래. 그리고 정말로 연대 투쟁으로 95년인가 6년에 연대에서 한총련이 전부 다 잡혀 들어가면서 학생운동이 끝나게 돼. 나의 첫 번째 예언이 성사되는 순간이야. 내가 그 첫 번째 예언을 했던 게 학생운동이 한총련 때문에 망할 거다. 예. 내가 첫 번째 예언을 했던 게 93년 3월이야. 3년 안에 망한다. 한총련 때문에 망한다. 정말 한총련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다 잡혀갔어.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야. 그게 내가 89년부터 93년까지 대학을 다녔단 말이야. 근데 이제 89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에트 연방하고 중공이 공산주의를 포기해. 중공이 중국되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이 사라져. 소련이. 그래서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사라지고 마오 사상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89년에서 90년이 그 소비에트 연방이 사라지고 중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몰락해버려. 그게 90년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90년에 김영삼이 노태우의 품에 안기면서 그때 걔네들이 민자당이 만들어져. 민자당이 창당이 되면서 그 3당이 합당이 되는 거야. 3당 합당이 되면서 김영삼, 김총필, 노태우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3당 합당을 하고 그때부터 김영삼이 대권 후보가 되는 거야. 대권 후보로 키워지게 되고 그로부터 3년 뒤 92년도에 대선을 치르면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92년 대선에 김대중 노무현이 그 투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언론에서 정몽준을 띄워가지고 제3후보 띄우기 그 전략을 피게 되는 거지, 전술을. 그때 내가 뭘 봤느냐 하면 그 90년부터 92년 사이에 그 쟁쟁하던 선배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 쟁쟁하던 선배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사회주의 이론이 무너진 거잖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중공이 무너지니까 그때 그 마르크스 ML주의 이러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떠들어댔던 선배들이 전부 다 완전히 멘붕이 된 거야. 그래서 ML주의 선배들 상당수가 뉴라이트가 됐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극단적 산호맹 같은 극단적
노동운동 조직을 이끌었던 선배들이 뉴라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극단적 주체사상주의자들, 막 김일성 생일을 막 축하해야 된다 이랬던 선배들이 뉴라이트가 되고, 그래서 양대 진영에 가장 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뉴라이트로 가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론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개판이 된 거야. 아마 여러분의 선배들도 보면 그랬을 거예요. 이거 전대협 세대는 알아. 전대협 세대들은 그 당시에 그 흐름들을 알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위 이념 혼란의 시대, 그때 만들어진 게 아수라장이었고, 그때 뉴라이트가 만들어져. 그때 이제 흐름이 딱 두 개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NLPD라는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게 이제 거의 대중적으로는 그냥 끝나버린 얘기였고, 대중적인 흐름은 그때 박원순이 나타나. 90년대에 박원순이 나타나갖고 그 참여연대를 만들어. 박원순이 나타나갖고 참여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더라?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경실련을 만들어. 참여연대하고 경실련을 만들어갖고 시민운동이 시작이 돼요. 90년도에. 대중적 시민운동. 이게 나타나는 거야.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시작으로 한 시민운동. 그 다음에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 실천연대, 그래갖고 이제 요 세 가지가 시민운동이 만들어질 때, 그때 또 다른 조직으로 뉴라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뉴라이트. 그래갖고 이제 그 뉴라이트 쪽 사람들하고 경실련과 뉴라이트가 통하진 않아요. 근데 왜 경실련과 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냐면, 경실련 쪽 사람들이 소위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이 좀 변심해갖고 그러니까 노동운동 좀 발담궜던 사람들이 경실련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이랑 인맥 중에 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경실련과 뉴라이트를 연결한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보면, 그때 내 느낌은 그랬어. 내가 판단할 때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주장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좀 보수적인 성향이, 그러니까는 중도 보수 쪽이 경실련, 그 다음에 중도 개혁, 그쪽이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 난 그렇게 봤어요. 약간 그러니까 시민운동 세력 중에 중도이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 기업이 성장해야 된다. 근데 공정하게 성장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경실련이고, 그 다음에 그 시민의 자유로운 자유와 창의적인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참여연대. 그리고 이 환경을 살려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환경운동연합. 나는 그렇게 봤어요. 예. 나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그게 90년대 흐름이었어. 그러니까 크게 정리하면, 이것도 메모장을 써? 또 딴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메모장에다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리했던 시대 흐름은 그렇더라. 제가 정리했던 시대 흐름이, 그 다음에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대 출신, 또 이런 사람들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론,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식민지 반자본주의를 외쳤던 게 민족 해방을 외쳤던 NL, 그 다음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PD, 이러더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1900을 빼고 70년대 노동운동, 70년대에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 그 다음에 80년대는 저 NL 선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운동,
화가 됐다.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운동. 그래서 시민운동의 단체들이 누구야? 경실련 등이 만들어지고 그 밖에 뉴라이트가 등장하게 되더라.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시대 흐름이 이렇더라.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큰 흐름이 이렇더라.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뉴라이트가 만들어진 게 90년대 중반이에요. 뉴라이트가 만들어진 게 90년대 중반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90년대 중반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가 뉴라이트로 전향한 게 90년대야. 김진홍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 우리나라의 빈민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 김진홍 목사가 뉴라이트로 전향된 게 90년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 뉴라이트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나중에 2000년대 뉴라이트 정치인이 발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라당 애들이 가갖고 뉴라이트 발족식을 하잖아요. 그게 2000년대예요. 근데 그땐 이미 10년 동안 저 뉴라이트가 완전히 세력을 확장해서 정치인들까지 만들어낸 단계야. 그래가지고 그 90년대 중반이 뉴라이트가 시작된 거야. 내가 분명히 기억해요. 내가 김진홍 목사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내가 김진홍 목사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가 뉴라이트로 전향했던 때가 저 90년대 중반쯤이었어. 그래서 내가 기억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그 김진홍 목사가 변절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그의 모든 책을 갖다 태웠지. 하여간 이랬어. 이런 흐름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0년대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됩니다. 92년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죠. 그때 이제 이 김영삼이 대통령이 될 때 그때 누구랑 싸웠냐면 김대중과 싸웠고 그때 이제 김영삼하고 김대중 둘 중에 아니다. 요거는 그 전부터 해야 된다. 87년부터. 87년의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이 돼요. 근데 원래 노태우가 당선이 될 때 실제로 민족운동 세력은 김영삼하고 김대중을 지지했어요. 김영삼하고 김대중을 지지했는데 그때 김영삼이 30몇 프로, 30몇 프로를 얻었고, 30%대, 35%? 그 다음에 김대중이, 그러니까 30, 한 3으로 할게. 33. 끝자리가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 김대중이 뭐 28?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좌우지간 둘이 합쳐가지고 53%가 나왔어. 그럼 여기 25인가? 하여튼 둘이 합쳐서 그 53%가 나오고 그때 노태우가 35%가 나왔어. 28, 27? 확실하지 않아. 나 잘 몰라. 근데 김영삼이 30%대, 김대중이 20%대. 그래서 둘이 합치면 50%인데 그때 노태우가 35%를 얻고 35%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야. 그때 28이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때 김영삼 노태우가 얼마 차이가 안 났었는데 28, 27? 확실해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53. 아니야. 김대중이 김영삼보다 꽤 떨어졌어.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꽤 떨어졌어. 1% 차이 아니야. 1% 차이 아니고 좀 더 많이 났어. 28, 27이라래요?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8, 27로 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28, 27로 하는데 이때 학생운동 세력이 자, 정리했어? 자, 이때 학생운동 세력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후보 단일화론. 이건 누구 쪽이야? 김영삼. 김영삼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김영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 김대중하고 김영삼을 볼 때 김대중이 월등하다. 그러니까 그 후보를 김대중을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나뉘게 돼요. 예. 제가 이거 정확히 알고 있나요? 요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그때 당시 예. 이걸 37이라고 정리하셨습니까? 그 숫자 바꿔드릴게요. 37. 좌우지간.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김영삼 쪽, 그러니까 소위 그리고 이제 부산 마산 쪽 선배들이, 부산 마산 경남 쪽 선배들은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어.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걸 정리하라는구나. 경남 쪽 운동권은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어. 김영삼을 지지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김대중을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호남하고 인천. 그러네. 야, 그랬구만. 예. 이게 이렇게 갈라졌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마 글이 안 써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경남 운동권들은 김영삼으로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호남하고 인천 운동권은 김대중으로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된다. 예. 그 비판적 지지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후보 단일화는 김영삼인지 김대중인지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이기는 쪽으로 단일화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때 그거는 김영삼이 앞서고 있다는 거 안 거예요. 재미없어요? 하지 말까? 그냥 여러분들 집회 구경하시게 그냥 나는 하지 말까? 이거 재미없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현재 지금 집회 생중계 아무도 안 해? 집회 생중계 지금 아무도 안 하는구나. 오케이. 지금 정체성 논쟁 중이에요. 다른 말로 지금 이론투쟁 중이야. 우리 시청자들은 잘 모르는데 소위 내부적으로 지금 이론투쟁 중이야. 노선투쟁 중이야. 그러니까 김종인, 문재인 같은 사람들, 김종인의 합리적 보수론, 문재인의 중도개혁론, 그 둘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청래라든가 덕컷 유세단을 지지하는 선명한 야당론, 그게 지금 논쟁 중이에요. 그 밖에, 울타리 바깥에 정의당. 그래서 지금 덕컷 유세단은 지금 주장하는 게 선명한 야당론과, 만약에 더민주 지도부가 따라주지 않으면 정의당을 지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게 다른 거야. 지금 미시 USA에서 나한테 쌍욕한 사람들도 이거 보고 욕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님들이 미국에 가서 그 편안히 살고 계실 때, 물론 이제 그 삶이 힘들었겠지만 조국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나는 이 땅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내 눈으로 목격한 내용을 증언하는 거니까, 나한테 그렇게 쌍욕을 날리고 싶으면 얘기를 듣고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욕한다 그래서 내가 그다지 상처받진 않아요. 내가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그 2008년도에 500명 보는 방송일 때, 그때 100만 명의 안티엠비랑 싸웠기 때문에 그 뒤로는 미시 USA 100만 명 돼? EJ 200만 다운로더들하고도 내가 한판 붙었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누가 나한테 욕한다 그래서 별 신경은 안 쓰이는데, 다만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를 비난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부끄러워 하실까봐, 그래서 지금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편을 들 때는 똑바로 알고 들어라.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들어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당시 봤던, 목격했던 상황은 이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누가 당선이 돼? 김영삼이 당선이 돼. 근데 이제 김영삼이 당선될 때 김대중, 정주영, 김대중, 정주영이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 정주영을, 이때는 이제 정주영을 언론이 밀기 시작해. 언론의 적극 홍보. 그래서 김대중은 김영삼이랑, 예,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은 김영삼에게, 예, TV 토론하자. TV 토론을 막 제안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영삼이 못 들은 척해요. 막 달리기를 하면서 자기는 머리는 빌렸을 수 있지만, 그때 이제 김대중이 TV 토론을 거절을 했어. 거절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머리는 빌렸을 수 있지만 몸은 빌렸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몸이 건강하다. 이러면서 막 달리기 하는 걸 보여줬어. 예. 그 당시에 본 분들은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이 거절한 이유가, 예, 김영삼이 거절한 이유가 김대중한테 내용으로 진 거야. 내용으로는 이제 논란이 안 돼, 논쟁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막 달리기 하는 걸 보여주면서, 머리는 빌렸을 수 있지만 몸은 빌렸을 수 없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를 절었잖아. 다리를 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예, 다리를 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박정희한테 막 모질게 고문을 테러를 당했잖아요. 예. 박정희한테 테러를 당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 다리를 절게 된 내용을 김영삼이 이제 그렇게 까댄 거야. 좀 비겁했죠. 좌우지가 이제 이때 이러면서 결국 정주영을 언론이 적극 홍보를 하면서 정주영이 19%인가를 얻게 돼요. 예. 18%인가 19%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이, 그때 김대중이 몇 프로인지 한번 찾아봐봐. 정주영이 18%를 뺏어가는 바람에 김영삼이 간신히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야. 이때 42, 33. 김영삼이 42. 예, 고마워요. 그 다음에 김대중이 34. 김대중이 34. 그 다음에 정주영이 몇 프로예요? 정주영이 16.3. 그러면 이제 한 17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노태우 37, 김영삼 42. 그런데 김대중, 정주영 합치면 50%가 넘어. 김영삼, 김대중을 합쳐도 50%가 넘어. 그죠? 예. 이때 김영삼이 42%를 얻게 된 건 이 경남 운동권들이 김영삼을 지지한 거야.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42% 얻으면서 대통령이 된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김영삼, 김대중 전부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지만 결국 50%를 못 받은 대통령 후보가 나왔던 건 쟤네들의 어떤 전략 때문이다? 제3후보 띄우기 전략. 예. 이게 바로 제3후보 띄우기 전략이야. 제3후보 전략이 이때부터 가동된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태우 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끝까지 후보 단일화 해주지 말라 그랬어. 그때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CIA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대중이 된다. 김영삼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김대중더러 더 계속 끝까지 가라 그랬어. 그래서 김대중도 후보 사퇴를 안 했고 김영삼도 사퇴를 안 하고 둘이 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노태우가 당선된 거야.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정주영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하나로 합의됐지. 김대중으로 단일화됐지만 그때 누구를?
정주영을 띄워가지고 언론이 표를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김영삼을 당선시켰던 게 그게 92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의 배경이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90년대에 뭔 일이 벌어져요? 시민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시민운동과 뉴라이트.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뉴라이트 뉴라이트 생성. 시민운동과 뉴라이트가 생성되는 게 90년대 상황이었다. 자, 이때 시민운동하고 뉴라이트가 생성되는 배경 이외에 뭐가 발달하느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 이때 민주노총이 만들어져. 뭐라 그러나, 노동조합이 최대로,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그죠? 요때가, 내 기억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 때가 이때야.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대대적으로 총파업을 하고, 그죠? 이러면서 노동운동이 가장 강성해졌던 게 김영삼 정부야. 김영삼 정부 때 노동운동이 가장 강성해져요. 그러다가 이 민주노총이 막 결성돼서 강했으나 97년에 뭐가 온다? 97년 IMF가 오게 돼. 97년이 되면서 IMF 이건 뭘 얘기하냐면 김영삼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자유주의가 김영삼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였고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게 결과라고 해야 되겠네. 이게 IMF는 김영삼 즉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였어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노동법이 개약돼. 어떻게? 비정규직. 이거 정확하게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논쟁의 역사. 야, 이거 진짜 나도 지금 쓰면서 정리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료는 저 혼자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쓰면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막 검색을 해서 우리가 이 정리를 같이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정규직 법안이 날치기 되면서 뭐가 되냐? 민주노총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부터 97년에 IMF를 겪은 다음부터 정규직을 더 이상 뽑지 않게 돼요. 그래서 2000년대가 되면서 김대중 때는 그러니까 98년부터가 98에서 2002년까지가 김대중 정부야. 김대중 정부 때는 노동운동 얘기를 입도 뻥끗 못할 때야. 김대중 정부 때는 이 IMF 극복이라는 과제. 그래서 노동운동이 활력을 못 찾았어. 노동운동이 이제 침체라기보다 그냥 현상 유지?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데,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결성되면서 노동운동이 극대화되는 거야. 그런데 이 김대중 정부 때 IMF 극복이 과제가 되면서 노동운동의 성장이 한계가 지어져요.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이 안 돼.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03년부터 07년까지가 누구야? 노무현 정부야. 자, 이때 이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둘 다 맨 처음에 어떤 정권을 이 김대중 정부도 신자유주의였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신자유주의로 시작했어.
신자유주의로 시작.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되게 당황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서프라이즈였어요. 예. 그때 가장 유행했던 데가 이 서프라이즈라는 그 사이트였는데 그 서프라이즈에 글이 올라오는데 기가 막히는 거야. 무슨 얘기였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프라이즈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던 곳이었거든. 근데 이때 이때 서프라이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 소위 노무현, 그러니까 그 노무현 지지자들이야.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민주노총을 귀족 노조라고 비판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국민참여당을 만들었던 그들이 민주노총더러 귀족 노조라고 비판을 했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게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었어. 노무현 대통령이 노조도 너무나 강성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파이가 커진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다라고 비판을 했다니까. 그러면 이때 이 친노는 진보일까요? 친보가 아닐까요? 이거 지금 그 미국의 미시 USA는 이거 알면서 얘기하는 거야? 진보 성향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님들아, 지금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미시 USA에서 나 욕하는 사람들아,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입장했던 거 알았어 몰랐어? 이런 거 모르면서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지금요, 뭐 이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거 알았어 몰랐어? 선명한 야성, 선명한 진보 성향을 강조해야 된다는 너희들 이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이때 김대중,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소위 제야 운동권 출신 누가 등장해? 내가 이걸 왜 기억하느냐? 내가 이 논쟁을 가장 최선에서 겪은 사람이야. 인터넷 논쟁으로. 김근태와 제야 출신들이 소위 이제 운동권 출신이죠. 이 사람들이 이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어. 그러니까 참여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양극화 해소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김근태와 제야 출신들을 그때 노무현 대통령파가 뭐라고 비판했는지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그때 뭐 명계남 씨 그쪽 사람들이야. 명계남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운동권 출신이라고. 김근태와 제야 출신들이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명계남 씨를 비롯해서 그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김근태 의원한테 쌍욕을 해요. 쌍욕을 하면서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진보라는 거야. 지금 덕컷 유사단 띄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명계남 씨 쪽. 문성근 명계남 씨 쪽이 지금 덕컷 유사단을 띄우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김근태 의원이랑 제야 출신들이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 비판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신자유주의 비판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요구했을 때 운동권 출신이라고 비판했다고. 그때 유시민, 그 다음에 명계남, 노사모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서서 김근태한테 쌍욕을 했어.
김근태한테 쌍욕을 하면서 이 운동권 출신의 구태 뭐래더라? 이제는 민주화됐다. 이 운동권 출신들의 구태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과거 시대 정신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는데 내가 그걸 다 목격한 사람이야. 내가 다 목격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네들이 진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그 사람들이요. 옛날 김근태 의원이 이 참여정부 말기에 김근태가 뭘 했냐 하면 한미 FTA를 반대해요. 그랬더니 당 의장까지 한 사람이 당 의장 출신이 노통 발목 잡는다. 굉장히 긴 글로 나 기억나 그때 누군지 글 썼어. 당의장 출신이 당의장 출신이 그 노통의 발목을 잡냐 이러면서 당론으로 FTA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 대표적인 게 유시민이었어. 당론으로 FTA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게 그게 유시민이었어. 그런데 지금 FTA 반대하던 민노당하고 그 통합민주당을 만들 때 내가 얼마나 황당했겠냐. 이거 지금 자칭 진보 주장하는 님들아, 이 역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칭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김종인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님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기해봐봐. 지금 김종인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그러면서 그 정체성, 선명한 야성, 선명한 진보성을 얘기하는 님들아, 이거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쟤네들이 언제부터 진보냐고. 쟤네가 진보가 아니라니까. 쟤네들은 지금 진보 노선을 이용하는 거야. 진보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보 노선을 이용하는 거지. 진보 코스프레야. FTA를 당론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지랄했던 애들이 어떻게 진보냐고. 근데 여러분, 입진보라는 말요, 그거 쓰지 마세요. 그 입진보라는 말을 쟤네들이 만든 말이야. 입진보라는 말이 누구한테 쓴 말인지 알아요? 민노당 비판할 때 쓴 말이야. 옛날에 서프라이즈에서 노무현 막 지지하고 찬양하는 노무현 대통령만 생각하면 눈물 난다는 사람들이 민노당 비판할 때 썼던 말이 입진보야. 입진보란 말 쓰지 마세요. 걔네들이 만든 말이 귀족노조하고 입진보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막 적극 지지하면서 민노당하고 김근태한테 쌍욕했던 사람들이 그때 했던 두 가지가 입진보라는 말하고 귀족노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입진보라는 말하고 귀족노조라는 말 쓰지 마세요. 진보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겠죠. 예, 진보 코스프레. 나는 어제 문재인이 그저께 정청래 앞에서 그랬잖아. 정체성 논란은 관념적이고 이념적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 경고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떠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미시 USA를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쌍욕 완전히 김하영 수준으로 좌익 교수 수준으로 쌍욕을 하면서 지금 정체성 논쟁을 하고 있는 너희들, 이거 알고 덤비는 거야 너네? 너네 뭐 알고 덤비는 거야 지금 나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 나한테 덤빌 때 죽을 각오 하라 그랬지?
김종인이 개념 없는 정치인? 야, 김종인은 초지일관이라도 했어. FTA 추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그러다가 지금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무개념인 거야. 어디서 김종인한테 개념이 없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뭐? 뉴타운은 또 뭔 얘기야? 뉴타운 재개발 좋아한 게 누구지? 그게 누군데? 어. 뉴타운 재개발. 그 뉴타운 재개발 그거 노무현 때 정권 정책이잖아. 어. 노무현 대통령 때 뉴타운 정책이 발표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 이명박 때 뉴타운 처음 나온 거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뉴타운 개발 바람이 불었고 그러면서 아파트 폭등한 거고 그걸 이명박이 더 확대한다고 주장했었던 거고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 내가 가장 웃기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명박을 점지하셨다. 내가 옛날에 2007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접었던 11월 노무현 지지자란 애들이 들어와갖고 나한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명박을 차기 대통령으로 점지하셨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이명박을 불러서 늘 토론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명박이 시장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야. 이명박이 시장하면서 만든 게 뉴타운이고요. 그 뉴타운을 개발할 때가 노무현 때야. 노무현 때 이명박이 시장하면서 뉴타운을 했고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이명박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이명박을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들어간 거야. 그게 이명박이 특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도 국무회의에 박원순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당시 이명박이 시장이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 국무회의에 지자체 입장을 대변하라고 부른 건데 그걸 이 무식한 지지자들이 노통의 무식한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으로 뜻을 정했다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는 이제 됐다고 판단하셔서 다음은 경제라고 얘기하셨대. 그래서 내가 방송 접은 거야. 2007년 11월에 내가 방송을 접었던 이유가 걔네들 때문이야. 걔네들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덕수궁 앞에서 따로 분향소 차려놓고 별지랄 다 하더라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자, 계속 얘기합시다. 예, 자, 그래서 정체성을 얘기하려면 과정을 알으라고. 김종인의 정체성을 비판하고 싶으면 지금 너희들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부터 알으라고. 알고 비판하는 거야? 모르고 비판하는 거야? 지금 나더러 정청래 비판하면서부터 망치부인한테 실망했어요 라고 떠드는 너네들 지금 이런 얘기 알면서 비판하는 거야? 모르면서 비판하는 거야? 너네가 정체성이란 말은 알아? 그들의 역사를 알아? 걔네가 옛날에 뭔 짓 하고 다니는지 아냐고. 노동조합더러 귀족노조라고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부르고 한미 FTA를 당론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야 어떻게 진보냐고. 말해봐. 걔네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진보 세력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언제 진보였냐고. 뻥까지 말으라고. 지금 너네들은 진보란 얘기할 자격이 없어. 걔네들은 진보 얘기할 자격이 없다니까.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부르고 한미 FTA를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그들이 너네들이 어떻게 선명 야당을 얘기해. 너네들이 무슨 진보야. 언제부터 진보였어. 너네가 옛날에 김근태 홈페이지를 짓밟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겠지. 그래놓고 망치 부인이 자기의 사적인 복수를 한다고 그러겠지. 이게 왜 사적인 복수야? 너네 그때 김근태와 제야 운동권 출신들한테 운동권 출신들의 구태라고 욕했잖아. 어? 누구 말하는 거야? 그들이 누구지? 지금 김종인이 정책 그들이 누구냐 하면 잘 들어 고양이.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그들은 누굴 얘기하느냐? 지금 김종인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사람들. 김종인이 구태 정치라면서, 김종인이 뭐 보수 세력이라면서, 그러면서 김종인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지금 더민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선명한 진보적 야성이다라고 외치는 애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야. 소위 친노 비문.